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짚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참 미국 관련해서도 이벤트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아이폰 16 그리고 미 대선 TV 토론회입니다. 네, 애플에서는 신제품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 TV 토론회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된 내용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이 신제품 공개 행사는 이 공개를 하고 나서 관련 고객들 앞으로 그 잠재 고객들의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있고 또 대선 토론에서는 후보들이 각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지켜봐야 할 텐데 먼저 이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한 내용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아이폰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고 그렇죠. 오늘 현재 애플도 현재 1.7%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 세로온 효과인가 이건 좀 아니고요. 일단 이 아이폰 16의 시리즈가 좀 공개가 됐는데 사양 스펙이나 이런 것들 뭐 모두 다 뭐 시장이 좀 예상했던 그대로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어요. 네. 인텔리전스 탑재가 이번에 안 된다. 이게 다음 달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베타 버전. 사실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전에 애플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됐던 노이즈 이슈. 그러니까 과거에 로이터 통신이 해당되는 이슈를 한번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애플이 이거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라고 좀 언급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략 좀 예상을 했던 어떤 흐름들은 아무래도 아이폰 16 시리즈에 맞춰서 인텔리전스 탑재가 되지 이게 따로 출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는데 막상 이 신제품 출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탑재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된 측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는 언어도 영어가 아마 이게 빠르면 연말 안에 그러니까 10월과 12일 중이라고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10월 달 베타 버전이니까 뭐 정상화 관점에서 보면 한 12월 안까지 영어 버전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2025년도. 그런데 더 하나 한국은 해당된 출시가 관련된 예정일이 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5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중국이란 시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노이즈 이슈가 부각됐던 이유가 화웨이가 같은 날 애플의 신제품 출시 이후에 같이 신제품 공개를 했어요. 트리 폴더블 폰을 좀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제 해당된 내용들이 뭐 가격이라든가 뭐 사실 뭐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사전 구매 예약자가 24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이슈가 애플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흥행 기조가 초기에 흥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는 교체 수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금 관망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사양들을 보면 카메라 액션 버튼 추가해가지고 사양 업됐죠. 이 부분은 뭐 카메라 스펙 업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예상했었던 좀 부분들이었고 특히나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모티콘 생성, 뭐 통화 녹음의 요약, 그다음에 자동 글쓰기 이런 것들은 인텔리전스 탑재 이후에 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장 적용되지 못하고 다음 달 베타 버전 그리고 연말 안으로 정상화되는 어떤 정상 버전들이 좀 업데이트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상했던 어떤 결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인텔리전스 지금 없으면 좀 이걸 사도 괜찮은가라는 관점에서 물어봤더니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어떤 탑재라든가 이게 뭐 소프트웨어의 안정화를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성과 검증이 좀 되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삼성 갤럭시 S24에 처음 출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신기해서 많이 구매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직 체감상에서 뭐 이게 AI가 어떤 건지 체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편의성이 기존의 스마트폰과에 대한 어떤 차별성을 우리가 좀 인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확장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들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 사실 신제품 출시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에서 인텔리전스라는 소위 말하는 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됐다. 아, 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 오늘 공교롭게도 또 EU에서 19조 원 규모의 과징금의 부과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8년 만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19조 원에 대한 이 조세불복 대금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23조 원을 배상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애플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이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의 내용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기대했던 AI 기능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기면서 현재 뭐 애플의 주가도 조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중국 화웨이 신제품 출시도 있었고 반면 그런데도 스마트폰 출하 목표는 상향을 해서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채찍질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체적인 어떤 목표량,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어떤 공급량, 출하 목표량들은 지난번 실적 컨퍼런스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어떤 외신 보도를 좀 통해서 보면 8,700에서 8,800만 대를 최초 목표로 했고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는 8,900에서 한 9천만 대까지 좀 상향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다 좋았는데 사실 뭐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어떤 이 우려감들은 그 이전에 좀 제기됐던 부분들이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었다. 다만 이런 소프트웨어 어떤 업데이트 과정이 사실 뭐 큰 기술적인 어떤 오류 때문보다는 오히려 좀 사양의 안정성들을 좀 추구하는 애플의 입장, 거의 뭐 완벽주의에 좀 가까운 애플의 어떤 품질 고수 입장들을 좀 대변해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단기간의 그 영향도는 조금 뭐 초기 흥행에 관련된 어떤 기선을 잡진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이 오히려 교체 수요가 안정화되는 단계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을 네. 상위 기준에서 5위 밖으로 좀 밀려났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전체 판매량이 봤을 때. 그래서 화웨이의 신제품 출시 효과에 관련된 시장 선점에서 오히려 애플이 아이폰 16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반에 어떤 흥행 기조를 조금 좀 놓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13일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13일 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고 20일 날 출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어떤 초기 출하량들이 조금 시장의 어떤 전망치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사전 뭐 예약자들이 좀 증가한다면 초기 흥행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오히려 인텔리전스의 어떤 안정화 내지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는 2025년도에 대한 관점을 보면 오히려 그 확장성은 우리가 좀 의심의 여지는 없겠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확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그러면 대표님 이거는 국내 관련주에 네.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 행사를 앞두고 관련주들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이 판매량이 가시화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애플 관련주들 작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좀 하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애플 아이폰 1호가 출시가 됐어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신제품 출시 그 당시에도 뭐 사실 뭐 교체 수요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됐었고 그때 BH가 기대감의 주가가 한 2거래일간 좀 급등이 났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국영 기관에서는 아이폰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금지령을 내놨다. 그런 외신 보도 때문에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면서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노이즈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 3분기 내내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 기제에 관련된 영향들이 좀 컸었고 실제 판매량의 감소 요인들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이폰 1호 모델이 그 이전 작부에 대비해서는 어떤 뭐 차별성을 좀 더 어필하지 못했던 그래서 흥행 기조 관점에서 뭐 참배로 좀 이어졌던 흐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2분기 기조에 보면 아이폰 1호가 오히려 중국에서 할인 정책이 통하면서 오히려 단기에 한 분기에 사실 뭐 출하량들이 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어떤 기염을 좀 토해내게 됐고 전체 어떤 점유율은 2위를 좀 기록했지만 판매량 관점에서 1위로 좀 등극했던 그래서 실적 기조는 굉장히 좀 우수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시에 노이즈가 아이폰 1호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됐던 2분기에 얼마만큼 애플 관련주의 주가 흐름으로 이어졌는가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가 BH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달성했음에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의 추정치 그리고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을 모두 다 차지하더라도 오늘의 낙폭은 다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사실 오늘 같은 이 공포 구간에 저는 과감하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낫다. 3분기 기조를 보면 전체적인 어떤 초기 출하량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점진적인 어떤 출하량을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애플의 아이폰 16의 어떤 교체 수요 그리고 여기에 연동되고 있는 실적 기조를 보면 LG 이노텍과 BH의 경우에는 저는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사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히는 LG 이노텍과 BH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이 관련주 하나만 네.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OLED 관련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난주에 신제품 행사 전에 애플이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 뭐 SE 모델까지도 OLED를 채택할 것이다. 네. 그리고 아이패드에도 들어간다. 뭐 이런 소식을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러면 관련주의 시세도 좀 지금 진입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디스플레이 여파, 특히나 뭐 LG 디스플레이 최근 수급이 좀 좋았는데 상반기까지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적자 폭을 시장이 전망했던 폭보다는 대폭 좀 축소를 했고요. 3분기의 경우에도 LCD 사업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여파가 3분기까지 그 실적 기조를 좀 훼손할 수 있는 영향도. 그래서 3분기도 애석하지만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수치보다는 굉장히 큰 폭의 감소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매출은 크게 좀 확장 기조를 좀 보일 것인데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4분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LCD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 축소 그리고 OLED 사업 부분에 대한 확대. 그래서 3분기 실적 기조를 보면 올림픽 특수 효과에 따른 TV 출하량들이 좀 증가됐던 요인들, 애플의 아이패드 OLED를 탑재했던 아이패드의 어떤 판매량들의 어떤 증가한 부분들이 이번 신제품에도 아마 탑재가 좀 된 걸 좀 알고 있고 해당돼서는 OLED용 패널의 어떤 공급량이라든가 여기 연동되는 FPCB. 그래서 BH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드가 많이 팔리면 실적의 연동 효과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패널의 출하량들이 좀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 실적 기대 요인이 크고 2025년도에는 확연한 실적 턴어라운드 플러스 본격적인 어떤 사이클 진입 초기에 좀 접어들게 된다는 점. 그래서 뭐 작년 하반기, 작년 4분기까지 비교적 고전했던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그 출하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시그널을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의 신제품 행사 관련된 이슈를 필두로 해서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애플이 오늘은 뭐 낙폭을 더 키우지는 않고 1%대 내림세 계속 가져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TV 토론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10시 해리스 대 트럼프 세계의 TV 토론회가 개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또 그럼 다시 한번 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뉴욕타임즈 보도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 정도 앞섰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 일반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해리스 현 부통령이 소폭 근소한 차이를 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예측치가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정확한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시점이 좀 지난 이후에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 대선이 지금 한 8주 정도 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실상 마지막 TV 토론회다. 여기서 이제 일자를 추가적으로 좀 합의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는 전망 때문에 이게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가 좀 될 것인데 여기서 정책에 관련된 어떤 제시라든가 비전 제시 내지는 공약 같은 이슈들이 얼마만큼 유권자들한테 더 어필이 되고 해당되는 어떤 토론의 승기를 잡은 쪽이 아마도 당선의 어떤 확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초기 어떤 돌풍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이슈가 현재 낙폭과대 국면에서는 우리 증시에 영향도 굉장히 저는 악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승기를 잡고 해당되는 어떤 다소 좀 과격한 정책 기조에 관련된 발언들이 있다면 2차 전지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다시 한번 큰 폭의 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우려감도 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해리스 현 부통령이 승기를 좀 잡게 된다면 오히려 그동안 트럼프 노이즈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수급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섹터들이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들. 뭐 여기도 뭐 마리아나의 합법화라든가 뭐 낙태의 합법화 관련된 어떤 이슈들.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그동안 업황의 침체를 좀
업황의 어떤 침체가 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낙폭은 너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노이즈 이슈가 좀 반영됐던 태양광 섹터의 경우에는 좀 과대했거든요. 그리고 풍력의 경우에는 2분기 CS 윈드가 상당한 시장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호실적을 좀 그랬죠. 발표를 하면서 해당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더욱더 커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좀 더 제거가 되면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좀 육성이 된다면 오히려 추세 전환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의 어떤 정책 기조라든가 공약에 따라서 해당되는 어떤 수급 이점들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 좀 보이고 한 가지 더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우리가 그동안 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좀 있었는데 공통화된 정책들 있잖아요. 뭐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부분은 양 후보자들이 공통된 의견들을 좀 표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슈들이 조금 더 9월에는 어떤 안정적인 수급의 확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어떤 공약 제시라든가 정책을 제시하게 됐을 때 해당되는 섹터라든가 어떤 연동되는 어떤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통해서 힌트를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후보의 좀 대조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련주들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가 있는데 대신 이번에는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도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해보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바이오 견제 생물보안법 미 하원 통과입니다. 네, 간밤에 미 하원에서 이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는 취지고 이 생물보안법은 네. 사실 뭐 우리 경제방송이나 계속 네. 국내 시장에서도 키워드로 많이 좀 떠올랐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국내 시장의 앞으로의 영향 또 사실 뭐 오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이 관련된 내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짚어주시죠. 네,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결 통해서 이 찬성이 됐죠. 근데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안건 통과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제가 사실 좀 예상했던 유예 기간이 저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좀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기간을 두고 유예를 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예측했던 범위보다는 굉장히 좀 커졌다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생물보안법에 대해서는 일단 하원에서 통과가 됐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중국의 상위 5대 이 CDMO사들이 미국과 이제 거래가 좀 제한된 여건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일은 지금 막힌 셈입니다. 이제 다만 해당되는 어떤 이 유예 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아니라 2032년도 1월까지 유예 기간이 좀 정해졌고요.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열심히 공급을 하겠죠. 그런데 좀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의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의약품을 좀 만드는 과정에서 유예 기간이 촉박해서 해당되는 어떤 이 양산 이슈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좀 남겨놓고 급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넉넉한 기간을 좀 두고 사실 이원화 과정이 이제 내년부터는 시작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구현이 좀 어려운 그런 약물을 좀 기점으로 보면 부분적인 이원화가 좀 더 가능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내라든가 글로벌 CDMO사들의 어떤 수주가 좀 확장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2025년도부터 중국의 반사소의 물량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 양산 물량이 중국이 잘 만들고 있었던 것을 교체한다고 해서 동일하게 다 수율을 좀 동일하게 좀 잘 만든다는 그런 보장은 좀 없는 것처럼 해당되는 어떤 이원화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한 계획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교롭게도 2030년도 글로벌 캐파 1위가 되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어떤 물량들의 어떤 이 수용 요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GMP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약품을 대신 만들다. 이제 레시피를 다 알고 만들어도 해당되는 이 약물을 만드는 시설에 관련된 검증을 좀 받게 되는데 이 GMP 실사를 미국의 FDA나 뭐 유럽의 저기 의약청 네. 이런 곳에서 이제 허가를 좀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에서 이 GMP 요건들을 충족하는 그래서 좀 승인을 받게 되면 글로벌 모든 제약사들이 CDMO 물량 맡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인증 시설을 좀 거치지 못한다면 인증 절차를 좀 받는 데까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여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이슈가 나올 때 저희가 뭐 기사 제목만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만 좀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예 기간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셨고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청자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생물보안법 이번이 하원 통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원 전까지는 재료 소멸 걱정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제가 보시나요? 알기로는 상원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 하원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32년도 1월에 유예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상원에서 발의 통과가 됐고 원래는 하원에서 7월 통과가 좀 예정되어 있었던 사안들이었는데 국방수권법이라는 이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서 명문화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서 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늦어진 측면들이 있었고요. 해당돼서는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은 중국의 로비가 아니었고 해당되는 어떤 규제 사항들을 정확하게 좀 명문화하는 그런 절차들을 좀 이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된 이후에 이번에 이제 표결을 통해서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좀 통과가 된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까지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연내 처리가 좀 된다면 여기서 언급한 대로 2032년 1월까지 유예 기간을 좀 거쳐서 해당된 내용들이 오히려 그 기간 안에서 오히려 글로벌 제약사들이 CDMO의 어떤 위탁 생산에 관련된 의약품 위탁 생산 물량들을 좀 이원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저는 빅파마들이 과연 어떤 파트너사들을 좀 공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경쟁 요소가 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30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글로벌 캐파 1위가 되지만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 1위는 스위스의 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예상했는데 뭐 일본의 후지필름, 과거에 우리가 후지필름 하면 카메라 필름 만들었던 회사로 좀 기억을 좀 하실 텐데 이 회사도 CDMO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미국 내 CDMO 시설에 관련된 인수합병들이 활발하게 좀 추진 중인 기업이 바로 론자와 후지필름 이렇게 두 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 어떤 시장 공략들이 경쟁 요소를 좀 더 우리가 좀 부각해 본다면 오히려 파트너사를 강하게 좀 잘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이야기까지 해봤고 저희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볼 텐데요. 변효영 대표님의 내일장 관심 종목 저희 어느 쪽으로 시선 두면 좋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측면들을 좀 고려를 했었고요. 우리가 단기적 성과를 봤을 때는 CDMO의 수혜가 단기적으로는 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원화 관점에서 내년부터 빅파마들과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 가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 기조라든가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ST팜이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혈액암 치료제 라이텔로의 상업화,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다라고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라이텔로는 이 제로네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지난 이 FDA 승인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양산을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ST팜입니다. 초기 상업화가 아직 그 전체적인 어떤 판매량에 대한 어떤 집계 여부는 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제 판매량들이 증가되는 요인들에 관련해서 원료의약품의 공급량들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독점적인 어떤 공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실적 연동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바티스의 렉비오. 이 부분은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이미 지금 여기 관련된 이 올리고핵산제를 좀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반기에 사실 그 공급량들 좀 미비했었는데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급량이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비교적 2분기에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던 이 ST팜이 오히려 하반기, 특히나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 내지 4분기 실적 확장에 관련된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내년도에 이 노바티스의 심혈관 치료제에 관련된 FDA 임상 승인에 관련된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진다면 역시나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정적인 고객선을 확보함에 따른 해당된 실적 연동성 이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클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팜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한 10만 원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는데 네.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는 구간에 저는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 목표가 12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8만 1천 원인데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지금 ST팜이 지난 8월 29일 12만 800원이라는 52주 신고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구간이 좀 다소 부담스럽게 좀 느껴질 수 있는데 단순한 기대감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실적에 관련된 추정치가 3분기에 반영 효과가 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실적 발표를 기억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구간에 모아가면서 실적 발표 때 일부 차익 실현, 다시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 저점 재매수 이런 방식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팜 목표가는 12만 원이고요. 실적 발표에 따른 일정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